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버핏이 팔 때는 경계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이것은 경제 이론이라기보다는 민간지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오마하의 오라클이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로 거의 한 세기에 걸친 경력 동안 단순하지만 확고한 전략을 고수해왔습니다. 바로 사고, 보유하고 특히 사업체 같은 자산은 거의 절대 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시계공처럼 제국을 세웠습니다. 체계적이고 서두르지 않으며 소란 없이 조용히 쌓아 올렸죠. 그래서 오늘날 버핏이 과거 시장 호황의 정점에서 인수했던 최대 부동산 중개회사 중 하나인 버크셔에서 웨이 홈 서비스, 버크셔 해더웨이 홈 서비스를 처분하려 한다는 사실은 더욱 놀랍게 다가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한 자산 재평가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은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신호, 쉽게 과소평가될 수 있는 신호 말이죠.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위기. 한편으로는 이것이 그리 대단한 뉴스는 아닙니다. 버핏은 과거에도 부동산 평가에서 실수를 인정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1960년대 버크셔에서 웨이 인수를 자신의 최대 실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날 자산 매각은 신호가 아니라 오라클조차도 가끔 실수할 수 있다는 드물지만 사실을 인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의 규모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버핏이 사업을 매각한 것이 2020년이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매각한 것은 오래된 신문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단순해 보입니다. 흥미를 잃어서 팔기로 결정한 것처럼요. 하지만 이 겉으로 드러난 직설적인 모습 뒤에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버핏이 갑자기 주택시장에 실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부동산 중개업의 구조 자체에서 미묘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정확하게 감지한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업계를 지탱해온 기존 모델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마치 오래된 기계처럼 엔진은 아직 돌아가지만 소음이 심해지고 자주 멈추며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산출은 줄어듭니다. 효율성은 떨어지고 예전 방식들은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블랙스톤 펀드는 최근 위기에 처한 자산을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펀드를 출범시켰는데 그 규모는 300억 달러입니다. 이는 시장에 대규모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며 하락장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플레이어들이 존재함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가장 통찰력 있는 투자자 중 한 명인 버핏이 결코 무시할 수 없었던 신호입니다. 미국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전례 없는 속도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거의 5천억 달러가 매년 증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고서상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 건물, 투자, 일자리입니다. 상환되지 않은 부채의 물결이 이미 수평선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약 1조 달러가 상환되어야 하며 점점 더 많은 분석가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의 상당 부분이 회수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전국 평균으로 사무실 공간의 18-20%가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만성적인 과잉 공급과 기존 업무 방식의 체계적인 포기라는 증상입니다. 팬데믹은 재택근무를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피스 시장을 영원히 바꿔놓은 새로운 현실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미국 근로자의 절반이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을 선호하며 이는 사무실에 대한 수요를 영원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대서양 건너편에서도 우려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독일 유럽 경제의 심장부는 지난 10년간 가장 급격한 상업용 부동산 가격 폭락을 겪고 있습니다. 디벨로퍼들은 파산하고 건설 현장은 멈춰서며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더욱 긴축하고 있습니다. 건축 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위기는 일찍 시작되었고 훨씬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산업이 기반을 두고 있던 모델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즉 지금 짓고 나중에 팔고 새로운 판매 수익으로 다시 짓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구조는 부채의 압박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무너지는 구조를 떠받치려 애쓰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도입하고 은행들이 재융자를 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이미 잃었습니다.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초고층 빌딩들은 비어있고 투자자들은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가 10억이 넘는 나라에서도 무한한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자각이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시장은 거의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서방 브랜드들이 떠난 후 비어있던 공간은 국내 기업들이 빠르게 차지했습니다. 신규 건설은 거의 완전히 중단되었고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정성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투자활동의 감소와 2024년 말 기준 21%에 달하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대형 프로젝트가 의미를 잃고 경제는 맞아떨어지지 않으며 개발업자들은 관망을 택하고 성장은 정체됩니다. 주택시장의 상황도 불안합니다. 이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 시장이 무너지고 업계의 거물들이 물러선다면 이제는 오래된 신념을 재고할 때가 아닌가요? 부동산은 항상 가치가 있다는 진리가 정말로 절대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콘크리트와 벽돌이 더 이상 안정성의 대명사가 아닌 역사적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는 걸까요? 상업용 부동산은 이미 위기의 불길에 휩싸였고
그 여파가 이제 주거 부문까지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의 논리, 즉 비싸면 산다는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비싸지만 접근할 수 없다는 새로운 현실이 점점 더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힘을 잃으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부풀어 있던 거품이 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은 단순히 포트폴리오의 자산이 아니라 하나의 원형적 존재입니다. 집은 하나의 개념이자 꿈이며 뿌리 깊은 문화적 규범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손에 닿지 않게 되면 시장과 함께 사회도 변하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거의 2배로 올랐습니다. 3%에서 6.8%, 일부 지역은 7%까지 치솟았습니다. 평범한 미국 가정에게 이는 매달 수백, 때로는 수천 달러에 달하는 급격한 지출 증가를 의미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에 가까워지도록 돕던 대출이 이제는 오히려 집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다리에서 장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역설은 판매자들마저 서두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심화됩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저금리 시대의 고정한 이점을 잃고 싶지 않아 시장에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그 결과 공급이 거의 완전히 사라지고 수요는 얼어붙었으며 가격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은 채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시장은 막혀버렸습니다. 중국에서는 주택 위기가 폭발이 아니라 느린 침식처럼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달마다 하락 중입니다. 신축 아파트는 3% 이상, 중고 주택은 7%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타격은 신뢰에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중국인들이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에 투자했습니다. 디벨로퍼들은 파산했고 공사는 중단되었으며 대출은 계속 내고 있지만 살 곳은 없습니다. 정부는 서둘러 대출을 지원하고 은행들에게 건설사들을 압박하지 말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신뢰가 없는 시장은 기초 없는 건물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주택시장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법칙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하고 건설사들을 지원하며 수요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신규 아파트 가격이 6-7% 상승했습니다. 중고주택시장은 침체 상태에 있으며 특히 2024년 모스크바에서는 주택가격이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다시 한번 역설에 있습니다. 중고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이용이 어렵습니다. 수요는 줄고 있지만 판매자들은 가격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설사들은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판매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두 가지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쪽은 정체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인위적으로 과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으로 유지되는 안정성은 힘이 아니라 유예에 불과하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의 지원이 약해지는 순간 시장은 그동안 외면해왔던 현실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위기의 결과를 계산해 봅니다. 글로벌 주택 시장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아닙니다. 조건, 규제 방식, 문화적, 경제적 전통이 너무 다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공통된 방향성이 있습니다. 바로 금리가 정하는 벡터입니다. 어디에서든 자금이 비싸지면 주택시장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가격 조정이, 어떤 곳에서는 시장이 얼어붙었으며 또 어떤 곳에서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까지 위협하는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것은 은행 시스템이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포트폴리오, 건설대출, 담보채무 등 모든 것이 은행의 재무제표에 마치 무거운 주철판처럼 얹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대출자들이 상환을 하지 못하면 은행의 재무제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은행 시스템은 점점 더 불안정해집니다. 두 번째 효과는 덜 극적이지만 그 중요성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경제는 건설을 멈춥니다. 디벨로퍼들은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하고 은행들은 자금 지원을 거부하며 정부는 우왕좌왕합니다. 하지만 건설이란 타워 크레인과 콘크리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연결고리입니다. 노동자, 자재, 장비, 가구, 전자제품까지 이어집니다. 이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자극을 줍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건설과 부동산 시장이 국내 총생산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10명 중 1명이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이 멈추면 기업들이 파산하고 수요가 사라지며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체계적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그 의존도가 훨씬 더 깊습니다. 여러 평가에 따르면 국내 총생산의 최대 29%가 부동산과 직접 연관 산업을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의 붕괴는 경제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이미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분석가들은 경고합니다. 만약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그 여파는 장기적이고 파괴적일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덜 눈에 띄지만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 문제는 예산 고갈입니다. 많은 국가들, 특히 도시와 지역 단위에서는 상당 부분의 수입이 부동산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지방 예산이 토지 사용권 판매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발업자들이 떠나면 수입도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는 적자, 프로그램 축소, 인프라 프로젝트, 동결, 임금 삭감이 이어집니다. 미국에서는 이 과정이 나름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같이 사무실 빌딩이 비어있는 도시들은 부동산 세 수입을 잃고 비즈니스 활동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즉각적인 붕괴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누적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예산 기반은 줄어들고 있지만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용한 위기가 시작되면 이는 재정적, 행정적 위기이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현재 상황이 좀 더 균형 잡혀 보입니다. 국가는 인프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혜택과 주택담보대출 보조금을 통해 수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건설 부문이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한계는 존재합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활동 감소는 이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지원 자체가 연방 예산의 지속적인 재정적 부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부담은 분기마다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집은 삶과 경제의 거울입니다. 중요한 점은 부동산은 단순한 물리적 대상이 아니라 상징이며 번영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구에게 집은 가장 큰 자산입니다. 집값이 오를 때 사람들은 더욱 부유하고 자신감 있게 느끼며 기꺼이 돈을 쓰고 수리를 하거나 가구를 사고 또한 가전제품을 교체합니다. 하지만 집값이 하락하면 소득이 그대로인 경우에도 이러한 심리적인 불안감이 생깁니다. 혹시 이것이 일시적인 하락이 아니라 붕괴의 시작이라면 어떡하지? 그러면 저축이 시작되고 큰 구매는 미뤄지며 계획들이 축소됩니다. 경제는 대기 모드에 들어갑니다. 이 효과는 특히 유럽과 중국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들 지역에서는 집값 하락이 지속적인 추세가 되었습니다. 수백만 가정이 주요 자산 가치 하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지출을 줄이고 프로젝트를 동결하며 소비를 자제하는 것입니다. 신규 주택 수요뿐 아니라 문 잠금 장치부터 주방 가전제품까지 주택 관련 모든 수요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신축 아파트 부문에서 명목상 가격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택이 손에 닿지 않는다는 느낌이 퍼지고 있습니다. 중고주택담보대출은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구매자는 관망하고 개발업자들은 계속 건설하지만 수요는 국가 프로그램에 의존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종종 눈에 띄지 않는 결과입니다. 바로 화폐 유통 속도의 감소입니다. 돈의 흐름이 멈추고 경제의 역동성도 함께 정체됩니다. 시장이 관망할 때 성장은 미뤄지고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미국의 꿈, 잔디밭이 있는 아늑한 집과 3%대의 주택담보대출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30년 만기 대출 금리는 7%에 가까워졌고 이는 월 상환금이 거의 2배로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득이 적어도 이용할 수 있었던 주택담보대출이 이제는 사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가정과 이른바 첫주택 구매자들은 사실상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초기 자금도 부족하고 새로운 대출을 감당할 여력도 없습니다. 이미 집을 소유한 사람들 역시 덫에 걸렸습니다. 팔아도 이득이 없고 새 집을 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갇힌 주택 소유자라는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사람은 물리적으로는 이사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금리로 인해 이동이 차단된 폐쇄된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임대가 답일까요? 네, 임대가 출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있습니다. 도시 생활비가 눈에 띄게 비싸졌습니다. 재정적 압박이 심해지고 분위기도 변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더 이상 실현 가능한 목표로 여기지 않게 되었고 삶은 더 이상 한 걸음씩 사회적 사다리를 오르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문화적 코드의 일부입니다. 자기 집을 소유하는 것은 결혼을 위한 거의 필수 조건이며 성인임을 상징하고 지위와 신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설업체에 대한 신뢰 위기는 단순한 경제적 재앙이 아니라 문화적 트라우마입니다. 수천 가구가 아마도 영향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아파트의 대출금을 계속 갚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유일한 주택 가치 하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천만 명이 아파트가 정말 목표인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젊은이들은 점점 더 전통적인 모델, 즉 공부하고 일하고 결혼하고 집을 사는 방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임대해서 살고 자신을 위해 돈을 쓰며 한 곳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략의 변화가 아니라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이 지점이 현재 위기의 진정한 경계선일지도 모릅니다. 투자자들과 개발업자들은 언제나 그렇듯 자신들만의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의 위기보다는 내일의 기회에 더 주목합니다. 누군가는 자본을 지키기 위해 떠나고 누군가는 공격할 타이밍을 노리며 진입합니다. 블랙스톤과 같은 펀드들은 먼저 자금 인출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합니다. 채권자들은 독성 부채를 재무제표에서 빨리 정리하려고 서두릅니다. 건설사들은 공사를 중단하거나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고 평면도를 더 단순하게 만듭니다. 아파트는 더 작고 더 저렴하며 더 실용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른바 폭락 사냥꾼이라는 새로운 계층도 등장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도망치는 곳에 들어오는 플레이어들입니다. 이들은 가격이 떨어진 건물을 사들이고 경매에서 담보 포트폴리오를 인수하며 정리가 시작된 시장에 투자합니다. 누군가는 뉴욕에서 초고층 빌딩을 헐값에 사고 또 다른 누군가는 베를린에서 파산한 쇼핑몰을 삽니다. 이들은 거리의 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50년의 장기적 관점으로 3배의 수익을 기대합니다. 이들의 논리에서 위기는 끝이 아니라 진입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직 손실만을 보는 곳에서 전략적으로 매수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서방 기업들이 떠난 자산을 되사들이는 독특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60% 할인된 가격으로 말이죠.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자산을 사들입니다.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임대용 아파트 등 다른 곳에서 수익을 찾습니다. 수동적 소득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높습니다. 선택이 제한되고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은 국내에서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시장들이 충격을 받는 동안 여기서는 천천히 가면 멀리 간다는 원칙이 통합니다. 왜 버핏은 현금으로 전환하고 있을까요? 가치가 떨어진 자산을 사들이는 사냥이 시작되는 상황은 그 자체로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워런 버핏의 행동입니다. 2024년에 그의 투자회사는 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현금화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의 현금 전환 속도는 이전 위기 때조차도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움직임이 도널드 트럼프의 거창한 발언이나 월스트리트의 새로운 충격들보다 먼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연일까요? 아마도요. 하지만 너무 정확해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주식시장은 예산 투입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출이 국내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지원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증시에 반드시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이미 첫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공 운송이 줄고 해고가 늘어나며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버핏이 떠나는 이유는 부동산이 붕괴될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떠나는 이유는 시장이 달라졌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강력한 수요 위축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변화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결정은 공황이 아니라 냉정한 재평가입니다. 어쩌면 예견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수십 년을 내다보는 능력으로 명성을 얻은 사람이 오랜 세월 머물렀던 시장에서 갑자기 떠난다면 이것은 경고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요? 위기에서 부자가 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